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문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께 IMF의 2021년 경제전망 보고서, 따끈따끈한 보고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특히 제가 2021년 경제전망 제 책에다가 2020년에는 역사상 가장 낮은 기준금리를 경험하게 되셨고, 그리고 2021년에는 그 낮은 금리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이든이 등장했고, 그러면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닙니까? 옐렌이 등장했어요.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제롬 파월의 의견이나 연준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보면 금리 인상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들을 많이 말씀 주시고 계신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마침 IMF에서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했고, 이 경제전망 보고서를 들여다보니까 기준금리에 대한 스탠스를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경제전망 보고서는 제 이 네이버 인플루언스 페이지에다가 같이 올려서 여러분이 이 영상과 함께 필요하신 분들은 이 보고서를 다운받아서 직접 읽어보실 수 있도록 좀 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IMF 경제전망 보고서는 1년에 4차례 정도 발간되죠. 보통의 경우에는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4차례 발간됩니다. 특히 4월과 10월은 풀페이퍼고요. 1월과 7월은 업데이트 버전으로 좀 짧아요. 그러나 어쨌든 시의성 있게 수정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월 경제전망 업데이트 버전 보고서를 보면 IMF의 세계경제전망 추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원래 지난 1월, 그러니까 2020년 1월 코로나19 충격이 작용하기 전까지만 해도 3.3%로 2020년을 전망했고, 2021년에는 완만한 아주 더딘 회복세가 진전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다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일단 1차 조정이 마이너스 3.0%, 그리고 더 크게 조정했다가 마이너스 4.4%까지 지난 10월에 전망을 했다가 이번 1월에는 마이너스 3.5%로 조정합니다. 이런 일들은 여러 번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제가 IMF 외환위기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IMF가 경제를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관적으로 전망했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경제 주체들이 잘 대응을 해서 그 이상으로 좀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원래 전망치보다 마이너스 4.4%보다 상향 조정했다. 그리고 2021년 같은 경우도 5.5%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조정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6월, 10월 그리고 이번 1월까지 어떻게 조정했는지, 2020년 전망치에 대해서는 원래 처음에는 마이너스 3.3%, 그랬다가 지난 6월에 엄청난 충격이 될 것 같다 하면서 마이너스 5.2%로 조정을 했다가 그 정도는 아니네, 또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 주체들이 동태적으로 잘 대응하네, 그래서 마이너스 3.5%로 수정 전망하고, 지금은 2020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후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 거의 마이너스 3.5% 수준이다라고 하면 명확할 것 같습니다. 다음 2021년이 이제 궁금해지죠. 2021년에 대한 큰 조정세는 없지만 어쨌든 5.2%로 전망했던 그 값보다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회복이 진전되네. 그러니까 2020년과 2021년을 둘 다 상향 조정한 것이 이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의 특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국들의 전망치를 좀 봐야 되는데 어떻게 있는지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제가 블로그에 같이 올려놓은 이 보고서를 다운받아 보실 분은 좀 다운받아 보셔서 이 페이지만큼은 좀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고, 특히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기업들 관점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어떤 국가로 이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할까, 어떤 기업에 진출할까,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보고 겨냥해 볼 때 어떤 경제가, 어떤 나라의 경제가 더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지를 들여다보려면 이런 페이지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볍게 보겠습니다. 이 앞에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죠.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0년이 마이너스 3.5%로 충격이었지만 2021년은 5.5%로 어쨌든 반등한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기저효과와 학습효과가 반영된 숫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으로 나누죠. 근데 선진국들은 2020년 마이너스 4.9%로 정말 엄청난 충격이 있었던 것만큼 뚜렷한 회복세가 나름 진전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선진국 경제의 경우 보통 성장률이 선진국이 2%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흥개도국의 경우에는 2020년 마이너스 2.4%의 충격인데 2021년 6.3%밖에 안 된다는 거죠. 기저효과를 감안한다면 보통의 신흥국 성장률이 뭐 4.5, 5%라고 본다면 기저효과가 작용했을 때 뭐 7, 8 요 정도는 돼야 될 텐데 그 정도가 안 되니까 신흥국의 성장이 더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IMF에서 중요한 이슈로서 주목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따 그 이슈를 따로 별도로 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2021년 기준금리 인상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히스토리컬리하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추이를 본다면, 미국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이후 제로금리를 만들었죠. 지금하고 똑같은 제로금리예요. 근데 이 제로금리를 언제까지 유지했나를 본다면 2015년 12월에서야 금리를 인상시키기 시작했고, 금리를 단기간 안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인상한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인상했어요. 2015년 12월에 한 번 인상했고, 그리고 1년 만에 2016년 12월에 또 한 차례 인상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세 차례 인상하죠. 점진적으로 인상했다는 것이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금리를 상당 기간 제로금리를 유지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7번인가요? 옐렌이 연준 의장할 때 기준금리 인상을 담당했었는데, 옐렌은 그때는 연준 의장이었고 이제는 재무장관으로 등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무장관은 소위 말해서 재정정책의 수장인 것이지 통화정책의 수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트럼프하고 전혀 다른 게 이 통화정책의 독립성,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간의 독립성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그걸 거의 무시했죠. 그러니까 트위터에다 대고 맨날 금리 인하라고 이렇게 지적질을 했었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바이든은 기본적으로 독립성을 강조하는 사람으로서 이 통화정책, 제롬 파월의 의사결정을 좀 지켜볼 것이라고 보여져요. 물론 밑에서는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트럼프처럼 대놓고는 그런 의사결정을 침해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옐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재정정책을 어떻게 단행할까를 보는 것이지, 이것은 제롬 파월의 의사결정을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드리는 것 같고요.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이 그렇게 빨리 올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때 인상했을까요? 미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라고 확신하기 시작하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실업률 지표라든가 경제 성장률 지표, 내수 관련 지표들이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구나라는 것을 전제로 금리를 인상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금리 인상이 2021년에 정말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IMF 보고서를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소비와 투자가 세계 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나, 기여도를 보는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미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 그리고 개도국들의 이 소비와 투자의 GDP 기여율이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회복은 됐지만
뚜렷하게 회복되는 게 누굽니까? 중국의 투자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밖에 다른 나라, 그러니까 선진국이 조금 빠르고 신흥국이 가장 느린데 선진국들조차도 아직 그 자리까지 안 왔다. 회복되는 그 흐름은 이어지고는 있으나 아직 그 자리까지 안 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글로벌 여러 경제 활동들, 글로벌 액티비티 인디케이터스를 좀 보신다면 이 매뉴팩처링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제자리로 온 것 같아요.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무역 관점, 수출입 관점에서는 그 자리로 아직 못 이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되지는 않았다.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금리 인상 시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이게 좀 중요하죠. Divergent Recoverys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세계 경제가 불균형하게 회복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먼저 기준금리 인상 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이게 중국이 빨간색입니다. 한번 보세요. 중국 빨간색. 그리고 점선은 2020년 1월 달,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 전망했던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2019년 4분기를 100으로 놓고 본다면 앞으로 점선처럼 중국 경제가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전망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실선은 이번 1월 달 전망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점선 밑으로 크게 꺼졌죠. 코로나19의 충격이 작용했죠. 그러나 2020년 2분기 정도의 상당 부분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모습이고 2020년 4분기는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됐어요. 물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격차가 조금 벌어지는 모습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2021년 연내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어느 정도 회복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셨죠? 이제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선진국을 Advanced Economies, AE라고 합니다. 이 노란색이 파랑색이죠. 파랑색 점선을 보시면 코로나19 이전에 2020년 1월 달만 해도 이렇게 더디게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2분기에 엄청난 충격이 있었죠. 그리고 회복이 되긴 하나 그 회복세가 2020년 4분기 이후 굉장히 더디고 그리고 그 점선까지 오는 데는 2020년 1분기, 2021년, 2022년까지도 그 점선까지 못 이르는구나 라고 전망이 돼요. 그런 관점에서 선진국들은 그 전으로 회복되기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신흥국입니다. 신흥국들은 점선이 노란색 이렇게 나름 가파르게 회복될 것으로 코로나19 이전에 전망을 했었죠. 그런데 이 코로나19 충격 이후에 회복이 되지만 회복이 굉장히 더디고 그 격차가 아직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선진국들은 나름 좁혀가고 있지만 신흥국들은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구나. 신흥국들은 2022년까지도 회복되지 못하는구나. 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세계 경제적으로는 2022년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못 돌아오는구나. 중국은 돌아오는구나. 선진국은 얼추 돌아오는구나. 근데 신흥국들이 많이 못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미국 경제가 나름 회복되거나 물가가 어느 정도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하면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할 시점이 됐다라고 판단할지라도 신흥국 경제가 이렇게 더디게 회복되는 시국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죠.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기준금리 인상 2021년 한 해는 없을 가능성이 높겠다. 있기가 힘들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고요. 다만 기준금리 인상은 아니지만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자산 매입 규모가 100이었다면 자산 매입 규모를 매월 얼마씩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100을 양적 완화하다가 99를 양적 완화하고 98을 양적 완화하고 줄여나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양적 완화를 진행하는 거예요. 여전히 경기 부양적, 완화적 통화정책이라는 거죠. 테이퍼링이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전환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안 되겠다는 거죠. 여전히 완화적 통화정책이다. 물론 완화적 통화정책의 스탠스는 더 강할 수는 없겠죠. 이전보다. 지금부터는 조금씩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완화적 통화정책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처럼 세계 불균형 회복, 이 표현은 다이버전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IMF에서 이런 표현을 쓴 게 제 생각에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회복인데 다이버전트, 각각의 제각각의 회복이다. 중국은 먼저 회복하고 선진국들은 얼추 회복에 진전되고 있고 신흥국들은 코로나19의 충격이 늦게 작용했기도 하며 소위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보급, 그 밖에 위생이나 이런 보건시설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 경제 충격을 딛고 일어서는데도 더 더딜 수밖에 없겠다라는 IMF의 판단입니다. 실제 GDP 로스, GDP의 충격을 이 지역별로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머징 아시아, 중국을 제외한 이 신흥 개도국, 아시아 신흥 개도국들의 충격이 가장 크고요. 라틴 계열의 신흥국들, 그리고 여기 뭐 아프리카라든가 그런 신흥국들, EMD가 이 신흥국 경제 성장률이 충격인데 이만큼 작용했는데 특히 아시아 신흥국이나 라틴 계열, 브라질 비롯해서 이런 국가들의 충격이 가장 거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세계 경제 충격에 비하면 신흥국 경제의 충격이 더 컸고 선진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덜 컸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EMD가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신흥개도국을 뜻하고 AE는 Advanced Economies, 선진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EMD와 AE를 비교하시면 월드 충격, 세계 경제 충격에 비하면 어디가 더 큰지, 그러니까 이게 다이버전트한 경제 충격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글로벌 세계 진출이라든가 기업 관점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해외 주식 투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수의 ETF 같은 거, 어떤 신흥국 ETF라든가 이런 것에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신흥국은 아직 아니다. 신흥국 경제 충격은 2021년에도 계속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좀 판단하시고 조금 더 기업 관점에서 진출이라 한다면 선진국 시장을 더 주무대로 생각을 하시고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주식에 또 직접 투자하는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 집중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닐까. IMF 경제전망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준금리와 이 다이버전트한 리커버리, 이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021년을 계획하시고 또 경영 의사결정, 주식 투자 의사결정, 투자 의사결정 하시는 여러분들께 지침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